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2 세포의 구조와 기능 첫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포의 연구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30쪽을 펴주시고요. 프린트는 5페이지입니다. 필기도구 꺼내시고 먼저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면서 스스로 프린트를 채운 뒤에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의 크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현미경, 광학현미경,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개구리알처럼 사람의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큰 세포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세포들은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맨눈으로는 볼 수 없어 현미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는 0.2mm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보다 전자현미경이 더 해상력이 높고요. 해상력이 높다는 것은 더 작은 물체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학현미경은 최대 2000배, 전자현미경은 최대 1000만 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선생님 한글로 쓸게요. 자, 그럼 다음부터는 현미경의 종류와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태까지 다뤄봤던 현미경은 대부분 광학현미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재물대 위에 시료를 올리고 밑에서 광원장치로 빛을 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통해서 확대된 상을 이쪽에다가 눈을 대고 관찰을 했었겠죠. 이러한 형태의 현미경은 광학현미경에 해당을 합니다. 광학현미경은 광원으로 가시광선을 사용을 합니다. 가시광선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확대된 상을 눈을 대고 직접 관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광학현미경의 원리 한번 그림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료를 투과한 가시광선을 대물렌즈와 저반렌즈를 통해 확대한 다음에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가 확대된 상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광학현미경의 특징으로는요. 첫 번째로 시료의 색깔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내가 올린 시료를 빨간색으로 염색하면 빨간색을 볼 수 있고 관찰할 때도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면 관찰할 때도 파란색 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염색을 하지 않는다면 원래 세포가 가진 색깔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세포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 올린 시료에 있었던 세포가 살아있었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강물을 관찰한다고 해서 강물을 떠와서 한 방울 올려놓고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을 한다면 그 강물 안에 들어있는 집신벌레와 같은 생물이 움직이는 것까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전자현미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현미경은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광학현미경보다 훨씬 크기가 크고 이렇게 광학현미경처럼 눈을 대고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자현미경은 우리 눈으로 직접 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상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전자현미경은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파장의 전자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광학현미경보다 해상도가 훨씬 높습니다. 해상력이 높다는 것은 광학현미경보다 훨씬 더 작은 물질까지 관찰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대신에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이 가졌던 장점이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 표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포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료의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시료의 색깔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흑백으로 나옵니다. 뒤에서 사진을 보여줄 때 추가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현미경은요,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주사전자현미경 보겠습니다. 주사전자현미경은 시료 표면에 전자선을 쏩니다. 그러면 이 시료에 반사돼서 방출되어 나오는 전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시료에 반사돼서 방출된 전자들을 검출기가 인식을 해서 스크린으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 주사전자현미경은요, 시료의 입체 구조나 표면 관찰에 아주 적합합니다.
주사전자 현미경은 입체구조 관찰에 적합. 그 다음에 투과전자 현미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과전자 현미경은요. 자, 시료를 얇게 자른 다음에 전자선을 투과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료를 통과한 전자선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거죠.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는 시료의 단면 관찰에 아주 적합합니다. 자, 뒤쪽에서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세 개의 사진은 모두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입니다. 왼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가운데는 위상차 현미경인데 얘는 세포를 염색하지 않아도 굴절률 차이 때문에 명암이 나타나 세포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광염료를 사용한 형광현미경으로 촬영한 건데요. 형광염료로 세포를 염색한 다음에 특정 파장의 빛을 쪼이면 이렇게 형광으로 염색이 된 세포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광학현미경의 종류까지는 여러분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만 학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세 개의 사진은 집신벌레를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가장 왼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가운데는 SEM은 주사전자현미경의 약자입니다. 얘는 주사전자현미경. 아까 우리 주사전자현미경의 장점이 뭐였죠? 주사전자현미경은 세포의 표면이나 입체 구조를 관찰하는 데 아주 적합했죠? 지금 보면 집신벌레 표면 구조가 아주 잘 관찰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의 사진은요.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투과전자현미경은 시료를 얇게 단면으로 자른 다음에 전자선을 투과해서 시료의 단면을 관찰하기에 아주 용이한 현미경이었죠. 그래서 같은 집신벌레를 관찰했어도 주사전자 현미경으로는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표면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 투과전자 현미경은 지금 이 단면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이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사진은 적혈구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입니다.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을 할 때는 아마 염색약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지금 보랏빛으로 보이는 이유는 보라색을 띠는 염색약으로 염색을 했기 때문이고 염색약에 의해 백혈구의 핵이 염색된 게 관찰이 되죠. 그리고 광학현미경에서는 이렇게 작게 동그라미로만 보였던 적혈구가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니까 동그랗고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입체 구조가 훨씬 더 잘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자현미경으로는요. 이렇게 색깔이 보이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흑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 빼먹었는데 전 슬라이드에서 가운데 있었던 쥐씨벌레가 노란색으로 채색이 돼 있었는데요. 그거는 흑백으로 촬영된 전자현미경의 사진에 포토샵 같은 그래픽 과정으로 색깔을 입힌 겁니다. 원래는 전자현미경으로는 색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각각의 현미경의 특징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세포분해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분해법은요. 세포 소기관을 크기와 밀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쪽에 있는 이 기계가 바로 원심분리기입니다. 원심분리기는 여기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여기에다가 내가 분리하고 싶은 물질을 넣습니다. 물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러면 원심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그 원심력 때문에 크기와 밀도가 큰 물질이 먼저 가라앉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세포 분해법은 느린 회전 속도에서는 무거운 세포 소기관이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회전 속도를 더 빨리 하고 더 오래 돌리면 크기가 작은 세포 소기관이 가라앉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밑에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세포 소기관을 분리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세포를 균질기로 깹니다. 균질기로 고르게 세포막을 깨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얼음에 들어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균질기가 회전할 때 나오는 마찰열이 있기 때문에 그 열을 상쇄해주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포막이 깨지고 세포에 있는 가수분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 가수분해 요소 때문에 세포 소기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음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균질기로 세포를 고르게 한 다음에 여기에 시험관에 넣고 원심 분리기로 뺑뺑뺑뺑 돌립니다. 그러면 이 시험관에 원심력이 작용하겠죠? 1000G로 10분 동안 돌리고 나면 이 G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G라는 거는 중력 가속도의 1000배에 달하는 원심력으로 10분 동안 돌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뺑뺑뺑뺑뺑뺑뺑 돌리고 10분 동안 돌리고 나서 보면 안에 뭔가가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에 가라앉은 고체를 냅두고 위에 있는 액체만 따로 분리를 합니다. 요 위에 있는 액체를 한자 중에 윗상자를 써서 상층액이라고 합니다. 이 위에 있는 상층액만 떠서 또 얘를 아까보다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시간을 돌려요. 그러면 이 상층액에서도 또 무엇인가가 침전이 됩니다. 이 침전된 물질을 놔두고 이 위에 있는 상층액만 또 분리해서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이 돌리게 되면 또 무엇인가가 가라앉고 위에 있는 상층액을 또 떠서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시간 돌리면 또 침전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세포 소기관을 분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무거운 세포 소기관부터 가라앉는다고 했으니까요. 가장 먼저 가라앉는 거는 세포의 소기관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무거울까요? 네, 맞아요. 핵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핵이 가장 먼저 침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침전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포막과 내부 조각,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리보솜이 침전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식물세포였다 친다고 한다면요. 핵과 미토콘드리아 사이에서 엽록체가 침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포 분해법에서는요. 일단 원리, 세포 소기관의 크기와 밀도에 따라 분리한다는 거서 무거운 게 먼저 가라앉고 더 빨리 많이 돌릴수록 점차 가벼운 세포 소기관이 가라앉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외울 거는 순서. 분리되어 나오는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동물 세포는 순서대로 핵,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리보솜. 만약에 식물 세포라면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리보솜. 이 원심 분리기의 원리와 분리되어 나오는 세포 소기관의 순서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이건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설탕 용액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세포를 그냥 물에 넣으면 이 세포 내의 삼투압과 맞지 않아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세포 내부 농도와 비슷하게 맞춘 설탕 용액을 사용을 합니다. 나머진 방법은 똑같고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를 동물세포라고 칠게요. 그러면 가장 먼저 분리되어 나오는 거는 핵이라는 거죠. 그래서 A는 핵, B는 미토콘드리아, C는 세포막과 내부막 조각들. 그 다음에 만약에 D가 있었다면 여기가 리보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여러분이 분리되어 나오는 세포 소기관의 순서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자기방사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방사법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을 합니다.
자, 방사성 동위원소를 살펴보기 전에 동위원소의 뜻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있죠. 탄소는 질량이 원래 12g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탄소의 동위원소 중에 질량이 13인 것도 있고요. 14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위원소 중에서도 안정한 애가 있고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여기 써놓은 친구들 중에서 14C가 탄소의 동위원소고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그러면 자기방사법은 이 방사선 동위원소로 물질을 표지한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광합성 과정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광합성 과정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죠. 포도당은 화학식이 C6H12O6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합성이 되는지 학자들이 궁금했는데,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광합성에 있는 일반 탄소 있었죠? 이 일반 탄소를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방사성 동위원소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4C로 표지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방사선을 추적하면 얘가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광합성 한 뒤에 몇 분 뒤에, 몇 시간 뒤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방사선을 추적하면 여기 이산화탄소에 있던 탄소가 어떤 물질로 변화해 돼서 어디로 이동한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방사법을 이용하면 세포 내 물질의 이동 경로와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백질의 합성 경로를 확인할 때도 이 자기방사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을 때 단백질의 구성 원소가 초온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 CHON 중에 여기 또 탄소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탄소도 14C로 표지를 하고 방사선을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황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있어서 황을 또 35 황으로 표지를 하고, 얘도 황의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표지를 하고 방사선을 추적을 해서 단백질이 어떻게 합성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아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포를 연구하는 방법이 자기방사법입니다. 다음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핵세포는 원시적인 핵을 가진 세포입니다. 즉,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어요. 핵막이 없다는 거는 원래는 핵 안에 유전물질인 DNA가 들어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 없다는 것은 핵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핵 속에 들어있어야 할 DNA가 이렇게 세포질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진핵세포는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 핵이 뚜렷하게 존재를 하고 유전물질, 즉 DNA가 핵 속에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전물질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원핵세포는 원형의 DNA를 가집니다. 이 안에 되게 복잡하게 무엇인가가 꼬여있죠. 딱 한 개입니다, DNA가. 지금 여러분이 한 개의 고무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의 고무줄 같은 원형의 DNA가 마구마구 엄청나게 길고 크겠죠? 꼬여서 이렇게 원핵세포 세포질에 들어있다. 얘가 지금 안에 되게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여러분이 잘 와닿진 않겠지만 한 개의 원형 DNA입니다. 다음 진핵세포는 선형이고 다수의 DNA죠.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사람은 46개의 DNA를 가지죠. 다음으로는 세포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은 둘 다 있습니다. 세포막이 있어야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생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핵세포나 진핵세포나 세포막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벽은 원핵세포만 가지고 있습니다. 리보솜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리보솜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원핵세포나 진핵세포나 둘 다 필수적입니다. 막성세포 소기관이라는 거는요.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원핵세포는 막성세포 소기관이 없고 진핵세포는 막성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핵세포를 보면 다양한 막성세포 소기관들,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애들이 보이죠? 대표적인 생물 보겠습니다. 원핵세포는 원시적인 핵을 가지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은 주로 세균류가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원생생물. 원생생물은 아까 나왔던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애들이요.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애들 또 모두 다 진핵세포고 균류. 균류는 곰팡이를 의미합니다. 세균이랑은 달라요. 균류는 곰팡이, 곰팡이류. 그 다음에 식물, 동물. 이런 생물들은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비교하는 이 과정은요. 시험에 매우 잘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표를 전체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원핵세포, 오른쪽은 진핵세포이고 진핵세포 중에서도 식물세포에 해당을 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딱 알았냐면요. 오른쪽에 보자마자 가운데 이 동그라미 있죠? 얘가 바로 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른쪽은 진핵세포인 거를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순서대로 유전물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핵세포부터 보겠습니다. 원핵세포는 여기에 지금 선생님 보라색으로 그리고 있는 게 있죠. 얘가 바로 유전물질인데요. 한 개의 원형의 DNA이고 세포질에 흩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핵막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진핵생물은요. 이 핵 안에 들어있겠죠? 선형의 DNA고요. 한 개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46개의 DNA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포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노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게 원핵세포의 세포막.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이쪽에 선생님 노란색으로 회색이 비쳐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노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부분이 식물세포, 진핵세포의 세포막이죠. 둘 다 세포막은 가진다. 얘는 세포막. 그 다음에 원래는 아까는 원핵세포만 세포벽을 가진다고 했었는데요. 진핵세포 중에서도 식물세포와 곰팡이의 세포는 세포벽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이 세포막의 바깥쪽에 있는 게 원핵세포의 세포벽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식물에서도 이 노란색 바깥에 있는 식물세포의 형태가 이렇게 각지게 유지되게 해주는 이 파란색이 세포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보솜 보겠습니다. 이쪽에 점점점점점점 이런 게 붙어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원핵세포에서도 이 세포질에 점점점점점점 흩어져 있는 거 보이죠? 얘가 이 점점점점이 리보솜입니다. 얘랑 여기 동그라미 치는 거 얘가 리보솜. 그 다음에 진핵세포에만 있는 막성소기관 표시해 볼게요. 자, 이 점점점점 리보솜이 붙어 있었던 요 기관.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포소기관입니다. 막성, 세포소기관. 이 세포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 기능을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